자, 16쪽에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들어와서 처음에 권리 변동을 봤어요.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종류를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 요건을 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면 일단 성립은 되죠. 근데 성립되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려면 다시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성립 요건, 일반적인 것들만 봐요.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존재하기만 하면 법률행위는 성립은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흠결되었다.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성립해요. 불성립한다. 즉 부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이란 당연한 얘기를 왜 썼냐면, 성립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면 무효라는 것을 논의하려면 성립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무효라는 말은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후에야 쓸 수 있어요.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무효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만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을 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가 되려면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성립이 유효가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 형성에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걸 갖추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좀 몇 가지를 보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권리 능력, 그리고 이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만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 능력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출생하면, 태어나면 바로 권리 능력을 가져요. 누구나 다 갖는 거고요.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알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의사 능력은 가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미친 사람은 자기 행위 의미를 잘 모르고 하잖아요. 또는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하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제 아이들 있죠. 아이들. 그 댁에 가시면 뭐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뭐 손주 손녀나 또는 조카들 있잖아요. 걔들 제정신이에요? 예. 의사 무능력자. 물론 머리를 좀 쓰긴 해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드디어 7살이 됐어요. 7살이. 새해 첫날 눈을 딱 뜨자마자 나 TV 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타일렀죠. 새해 첫날에는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거야.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리모컨을 딱 뺐더니 계획 세웠어. TV 보기로 하면서 딱 이더라고요. 예. 머리는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사무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의사무능력자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가 하는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알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 만취자 또는 뭐 미친 사람 또는 유아들. 자, 그런데 이런 의사 무능력자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가 일치해서 무효라고 해요. 무효.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 능력인데, 행위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종전에 무능력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제한능력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부류가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잘 아시죠? 몇 살 미만이면 미성년자예요? 19세 미만의 자. 그러니까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20세였는데 한 살 내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20세면 만 20세니까 미성년자가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미성년자. 그래서 이제 한 살 인하해서 19세 미만의 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는데 누가 좀 상태가 더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종전에는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불렀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민법은 개정됐는데 아직 법 규정 자체들이 아직 완전히 정비가 안 돼서 다른 법에서는 아직도 한정치산, 금치산 이런 말을 쓰는 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어에서 상태의 정도를 알 수 있었죠. 치산이라는 것은 재산을 다룬다는 건데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시켰어요? 한정시킨 거였죠. 얘는 재산 다루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있죠. 피성년, 금치산자였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용어를 바꿔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것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이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법률행위를 하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예요. 여기서 미성년자는 당연히 생물학적 기준이에요. 18살인데 얘가 엄청 똑똑해요. 유학도 갔다 오고 아는 게 많아. 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 제한은 생물학적 기준이고요. 그럼 이때 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이건 법률에 규정을 뒀는데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은 무효고요. 제한능력자는 취소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는 그 효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건 상대방,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팝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갑이 18살의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니까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취소의 효력은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게도. 그러면 얘들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병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3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효력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고 무는 기한테 팔고 이렇게 넘어갔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들은 소수자예요. 약자라는 거죠. 이런 소수자를 보호하는 건 민법의 지도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합니다. 그 효력은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이다. 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원래 능력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이 되려면 법원으로부터 선고 결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동네에서 뭐 저를 한치라고 부른다. 예. 그럼 저는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이 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한 능력자가 되고 청구권자가 누구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 아니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봤어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확가적사를 갖춰야 돼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건지 도저히 확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무효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17쪽에 용어 정리 나와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지금 이해하셨으면 그것만 좋게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것들 나오고 오른쪽에 보면 18쪽에 4번 법률행위 목적인데 1번에 확정이 나옵니다. 확정.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첫째 줄 가운데, 확정의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에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판례 제목을 보세요. 밑에 판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적극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 인정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부정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소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적극이라는 것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장래를 향해서 확정될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통은요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계약의 목적물하고 대금은 계약 성립할 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 부동산을 사는데 한 달 있다가 그 근처에 있는 중개사무소 3군데 들려서 가격을 알아보고 그 평균 가격으로 매수한다라고 합의했어요.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이 확정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됐지만 장래를 향해서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여기서는 이제 확인하실 점이 둘째 줄 가운데입니다.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자,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사회 통념, 사회 통념. 물리적 기준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흔히 드는 예가 한강 다리에서 놀다가 한강에 반지를 빠뜨렸어요. 그럼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는 계약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통념상 없다라고 봐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나누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개념 조금 알고 가실 게 있는데 바로 밑에 나오는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만 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시적으로 애초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거고요. 후발적 불능은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나중에 불능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느낌상 둘 중에 하나는 무효가 될 거야. 어떤 게 무효일까요? 그렇죠. 얘는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1월 6일 날 계약을 합니다. 1월 6일 날. 그럼 1월 6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목적물이 1월 5일 날 이미 멸실되어 있던 상태였답니다. 그러면 이 불능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뭐죠? 계약 성립 시에 이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1월 6일까지는 멀쩡했는데 1월 8일 날 멸실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돼요. 판단 시점은 이행기가 기준이에요?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에요? 성립시,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이냐 불능이냐로 나누는 거죠. 우리 시험에 한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연재해로 낭래에 의해서 번개 맞고 건물이 전소되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자연재해로 전소되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OX예요. 여기 2년 연속으로 출제됐어요. 이건 당연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불능이 아니라 체결된 이후에 불능이 된 거죠. 그럼 원시적이 아니라 뭐야? 후발적 불능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해요. 다만 이제 계약법에 가면 좀 더 보는 게 이게 왜 불능이 됐느냐, 갑의 잘못이 있냐 없냐로 이제 나눌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우리 보통 뭐라고 하겠어요?
얘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의무자인데 얘 잘못으로 못 넘겨주었다. 계약 관계가 있는데 얘 잘못으로 못 넘겨줬대요. 아까 우리 위법행위하면서 뭘 적었어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얘가 해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얘 잘못이 없으면 나중에 보겠지만 뭐 위험부담이라는 문제로 연결이 돼요. 그건 이제 계약법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꼭 기억하실 점이 계약이 성립될 때를 기준으로 임의 불능이면 원시적, 성립 이후의 불능이면 후발적이고요. 무효인 건 뭐가 무효라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그래서 고국이 동그라미 1번 괄호 1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요. 그 개념에만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 뒤에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2번, 3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이 나와요. 적법성. 적법성은 이제 법률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이 있다. 법규인데요. 이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어감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강행 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은 임의적으로 기준을 세워둔 거다. 이게 바로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임의 규정과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어떤 게 우선할까요? 의사가 우선해요. 그게 바로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건물을 임대차했다. 임대차는 필수 요소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 줘야 돼요.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 차임은 언제 지급하는 거냐면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에 지급을 하고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에 지급하라고 633조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이 없어요. 10일날 드릴게.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럽시다 라고 10일날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 줘야 돼요? 10일날 줘야 돼요? 10일날. 법은 말일날 주라고 규정했는데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법 규정이 우선해요? 합의가 우선해요? 합의. 이런 규정을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었죠. 그런 걸 임의 규정. 근데 강행 규정은 그렇게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잖아요. 그럼 강행 규정이 많아야 해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죠. 근데 우리 민법도 어쩔 수 없이 강행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건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강행 규정으로 둡니다.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소수자 보호. 아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취소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으로 두면 거래하면서 그거 취소 못하게 특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강행 규정. 또 뭐 있냐면 우리 이제 물권법에 가면 물권은요 절대성이죠. 그럼 절대성이면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줘요? 모두에게 영향을 줘요? 모두에게. 그럼 물권은 자기들끼리 새로운 거 막 만들어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물권은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는 건 강행 규정으로 둬요. 뒷부분은 아직 안 본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럼 강행 규정 두는 건 사회 질서나 또는 약자를 보호한다.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만든 규정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자, 갑이 을하고 이번에는 주택을 임대차했어요. 주택을 임대차하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주임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하면 주택법이라고 안 부를 거예요. 주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택법은 공법에 나오죠. 그 주임법. 주택임대차 상가를 임대차하면 상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주임법은 보다 더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임차인을 더 보호해요. 그럼 우리가 이건 뭐 법 공부 안 해도 잘 아는 거니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하면 최소한 얼마는 사용할 수 있어요? 2년이요. 2년.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주임법에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주임법에 규정을 둬요. 요거 그럼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자, 근데 임대인이 안 된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계약.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계약 끝났다. 이제 보증금 빼줄 테니까 그만 나가줘 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1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저씨 강행 규정인데요 하면서 1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 끝났네 나 나가게 보증금 빼줘 이러면 임대인이 강행 규정이니 1년 더 살아라 할 수 있어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긴 한데 이건 완전히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임차인에게. 이런 강행 규정을 편면적이다라고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 일방에게만 강제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어요. 법률 규정보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건 해도 돼요.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건 해도 상관없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걸 하면 무효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는 건 임대인이 양해해 준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양해해 줄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혹시라도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약자를 위해서 강행 규정으로 두는 거예요. 강행 규정은 그런 의미고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등장인물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약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매도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매도인은 물건이 있어요. 매수인은 돈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 매매 계약과 관련되는 대등 당사자들이 나오는 건 강행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는데 책임지지 않기로 특약했다. 그럼 담보 책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 당사자끼리는 강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강행 규정인데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어요. 효력 규정을 위반되면 무효예요. 말 그대로 무엇에 관한 거예요? 효력. 그럼 무효면 이미 준 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면 되고요. 근데 단속 규정은 뭐냐면 강제하고 있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단속. 이때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예요. 처벌되는 건 단속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 있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예를 들어 밥 먹었는데 그 밥집이 허가 안 받았대요. 그럼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개인 간의 계약은 유효한 거야. 다만 처벌되겠죠. 영업장이.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수험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법은 나중에 우리 이제 2차 과목에서 공시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요건 뭐의 의미였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병한테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원래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을을 거쳐서 병에게 가야죠. 근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을이 서류 받아두었다가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이렇게 넘긴 거죠. 그럼 뭐가 생략된 거예요? 중간이 생략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 이 합의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어보면 이 합의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단속 규정. 그래서 각종 행정법규에 단속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시험이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해요, 뭐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막 무서운 말들 막 이런 거 나와도요. 당연히 유효해요. 얘가 중간 생략 등기 왜 할까요? 세금은 그게 조세 포탈이잖아요.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권법이나 등기 파트 가면 등기법 가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뭐가 일치가 되면 되냐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되면 돼요. 그러니까 실체관계라는 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실체적 권리관계를 줄임말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 등기가 넘어오게 되는 실체적인 법률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매매. 매매가 각각 유효기 때문에 얘한테 넘어올 법률관계가 존재하죠.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등기의 효력을 물어보면 등기랑 실체관계랑 뭐가 된다고요? 일치가 돼야 돼요.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이 부동산이 탐이 난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합니다. 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대요.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등기는 무효죠. 왜 무효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실체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서류에 한 등기는 무효예요. 이런 상황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줬는데 갑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일까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근데 소송하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아주 귀찮아요. 근데 을이 어릴 때부터 미술은 되게 잘했어요. 집에서 만듭니다. 갑의 인감증명서도 만들고요. 각종 서류를 만들어.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류를 위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해서 이제 등기관에게 갖다 주겠죠. 그럼 등기관은 등기 심사할 때 실질 조사할 수 있어요? 형식 심사해야 돼요? 형식 심사해야 돼요. 그러면 형식 심사라는 건 이 갑이 이 을이 서류를 갖다 줬을 때 등기관이 당신 좀 수상한데 권리관계 조사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형식적 심사는 서류가 구비되면 갑의 등기를 을로 뭐 해줘야 돼요? 이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기는 바로 뭐에 의한 등기예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등기는 유효해요. 뭐가 있으니까?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등기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겠지만 관할을 위반했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가끔 있냐면 지문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을은 갑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한 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예요.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야, 이거 실체관계가 있을지 몰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객관식 문제는 주어진 대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대차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민법을 적용해, 주임법을 적용해. 민법에 우리 이제 주임법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고 민법에서 하니까 이 주택임대차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임법을 적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일반 부동산은 뭘 적용한다고요? 민법. 그럼 주임법을 적용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을 임대차했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위조 서류로 등기했다 이러면 무효라고 생각해야지 위조 서류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실체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유효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객관식은 주어진 대로 푸는 거예요. 요건을. 그런 게 무슨 규정이냐면 단속 규정에 해당이 돼요. 구별되셨죠? 예. 우리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이제 자격증을 따실 거잖아요. 표정이 왜 그래? 안 딸 거예요? 따실 거잖아요. 이제. 그럼 따시면 이제 자격증 따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장롱에 넣어둘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자격증 시험 중에서 지금 인기가 좋은 건 제일 메리트가 자기 사업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 그럼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중개해 주시고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배운 사람답게 보수라고 하셔야지. 중개 보수.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개 수수료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제 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이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보수. 옛날에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러면 이 중개보수는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죠. 법정 한도. 근데 중개보수를 법이 정하는 한도보다 더 받기로,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했대요. 자, 이 약정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효면 예를 들어 받을 돈이 법이 정한 게 1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2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유효니까. 계약은 제재 받는 건 나중에 문제고 이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효력 규정이면 얼마까지만 받아야 돼요? 100만 원. 효력 규정이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무효죠.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뭐만? 초과 부분만 무효. 그러면 1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더 받았대요. 그럼 더 받은 1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부당이득이에요. 원인 없이 받은 게 되죠. 판례 기억해 두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해주고 돈 받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속은 무효예요. 무효이죠. 유효라면 굳이 나와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효예요. 그럼 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교재 볼게요. 20쪽입니다. 20쪽에 판례 박스가 있어요. 판례 박스에 중개 수수료. 판례 나올 때는 수수료였고 이제 괄호에 현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 보수라고 되어 있죠. 효력 규정이라는 사례. 줄거진 거 보세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무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의 지급 약정의 효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끝에서 다시 해줄 줄에 다만 이렇게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우연하게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럼 밑에 줄거진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라 할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 뭐예요? 업으로 할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할 생각으로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무효인데, 우연하게 딱 한 번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무슨 말인지 구별되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를 하고 보수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 유효예요, 무효? 무효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일회적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적인 예외적인 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원칙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효다. 자, 그래서 이제 적법성까지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확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돼요? 확정이 안 되면 무효예요. 무효. 확정은 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초 강의 때 그런 거 했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갑이 을한테, 갑녀가 을남한테 자기야 날 위해 하늘에 별 따줄 수 있어? 을이 당연 따주지 라고 했어요. 자, 둘 사이에 별 따주기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되죠. 성립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당사자, 목적.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상태 안 좋은 애들 당사자 있고요. 따주겠다는 목적이 있고 따줄래 따주게 청약과 승낙을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됐어요. 근데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일단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별인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자기야 저기 제일 반짝이는 저 별 확정시켰어요. 그럼 계약은 유효일까요? 그래도 무효. 이제 왜 무효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정할 수도 있고 그걸 이행할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무효겠죠. 예를 들어 제가 대마초를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대마가 특정되었고 매매라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마관리법에서 대마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까지 금지되어 있어요.
법이 하지 말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할 수도 있고 가능하기도 한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명문으로 막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는 걸 딱 봤더니 저건 사회통념상 용인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럼 그거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게 뭐야? 사회적 타당성. 대표적으로 첩계약 같은 거. 자, 첩계약을 했어요. 첩계약이라는 건 법에서 첩계약을 하면 무효다 이런 규정 없어요. 그러면 확정할 수도 있고 가능도 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아내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이것은 규정 자체가 매우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으로 둘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03조를 보세요. 21쪽의 제 103조.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3조에서 뭐라고 되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반하면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을 뒀고요. 이런 규정을 일반 규정이라고 해요. 일반 규정. 그리고 또는 뭐 제왕적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조문 중에서 제왕적이다, 짱이란 얘기예요. 엄청 넓으니까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민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사람의 인신의 자유와 관련되는 형사법적인 거다. 형법에서 이런 규정을 두면 될까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법이. 옛날에 그 독일의 나치 시대에 어떤 법조문이 있었냐면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에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엄청 무섭죠. 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국민의 건전한 법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럼 집권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어떻게 한대요? 그냥 처벌한대요.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노상방뇨하다가 죽는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형사적인 게 아니라 민사적인 거잖아요. 입법 기술상 추상적인 규정을 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회질서 위반이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설과 판례가 유형화시켜요. 학자들에 따라서 유형화되는 기준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5개 정도로 해서 뭐 윤리질서를 위반했다, 정의관념에 반했다, 또는 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했다, 뭐 생존의 기초를 처분했다, 사행성이 심하다, 이렇게 나눠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21쪽에 밑에 2번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뭐예요? 윤리질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첩계약. 첩계약은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괜찮대, 동의해줘요. 그럼 유효해요, 무효? 그래도 뭐 이건 아내가 동의해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고요, 사회 질서예요. 그래서 아내의 동의가 있든 없든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첩관계를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나 양육비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그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는 전별금 같은 걸 주기로 약속하면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봐요. 니은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이런 건 뭐 우리 사회통념상 용인해 줄 수 없다,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거지.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회초리로 종아리 좀 때리니까 오 아버지 돈 많이 버시나 봐 이러면서 소장을 작성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 통념상 용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오른쪽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대체로 범죄 관련인데요. 기억해 보면 밀수입을 위한 소비대차 출자 나와 있죠.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소비대차는 뭐 하는 계약이냐면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면 무슨 소비대체? 금전 소비대체. 빌려 쓰고 같은 형태로 다시 갚아주면 되는 거고요. 니은의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부정 약속, 담합행위, 부정 담합행위 범죄예요. 디귿 범죄 포기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너 그 사람 안 때리면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 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별표 하나 해두세요. 증언 판례요.
증인이 증언의 대가로 승소 시에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계약이에요. 증언 판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원에 소송이 생겼는데 을이 유력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언 좀 해주라 이랬더니 을이 싫대요. 난 증언 법원 같은데 절대 안 가. 그러자 이 갑이 네가 증언을 해서 내가 이기면 반 떼줄게. 소송가에게 상당액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럼 가보지 해서 증언을 했고 을의 증언 덕에 갑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자 을은 약속대로 절반을 떼달라고 했고요. 갑은 못 주겠다 이렇게 싸우다가 제기된 사건이에요. 자, 우리 법원은 주라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기로 한 건 이 자체가 반사회적 약정이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증언이라는 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증언은 해야 돼요. 증언 의무예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가서 증언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 때리고 이래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그럼 당연한 일을 했다면 당연한 것까지만 받아야 돼요. 그럼 얘가 받아야 될 당연한 액수는 뭐냐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증언하느라고 하루 일 못했잖아요. 뭐가 날라간 거야? 일당, 일실손해예요. 여기까지만 가능하고 이것을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하면 그건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어떤 말인지 아셨죠? 몇 년, 3년 전인가요? 사법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이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해했어요. 틀려요.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걸 초과하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법원에 증언하러 나가면 법원이 돈 줘야 안 줘요? 줘요. 국민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날로 먹어요, 이제? 당연히 줘요. 요만큼 줘요, 요만큼. 요만큼 주니까 그걸 보완해 주는 한도에서 요 정도까지는 유효인데 그거 넘어가면 사회통념에 반하는 무효다.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에서 이중매매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넘기시고 좀 이따 볼 거예요. 이중매매는 23쪽에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행위. 저는 뭐 평생 결혼 안 해요. 저는 죽어도 이혼 안 해요. 평생 어쩌고 이런 평생 시리즈들은 다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반사회적 무효예요. 자, 니은의 사찰의 동그라미 하나 주세요. 사찰 판례입니다. 니은의 사찰. 뭐라고 되냐면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그러니까 이 사찰은요. 그 임야가 없으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야를 처분했다면 생존의 기초가 처분되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사행성이 심한 행위. 전부 다 뭐예요? 도박 관련되는 것. 도박과 관련되는 것들은 사행성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 물론 이제 국가가 허용한 도박은 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에서 뭐 허용하는 도박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경마 무서운 도박이잖아요. 경마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마사회법에 해도 된대요. 그래서 경마를 많이 가요. 그죠? 또 카지노 어디 가서 하면 돼요? 강원랜드 가서 정선의 강원랜드 가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패 돌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바로 형사처벌 되고요. 허용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거. 그 도박이라는 게 로또는 사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복표사업시행법에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로또 좀 하세요? 더럽게 안 맞죠, 예, 안 맞죠. 이제 로또 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희대야, 왜? 그랬더니 내가 꿈을 꿨는데 번호도 아직 안 잊어버려요. 2번하고 11번이 자기 꿈에 선명하게 나왔대요. 너는 2번, 11번을 이렇게 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번호를 찍으라는 거야. 또 제가 또 착해서 친구 말 잘 들어. 오 그래 이래서 제가 했는데 보니까 이제 5개 이렇게 나와요. 한 장에 5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 2번, 11번을 해가지고 5개를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너 이거 샀냐? 그러더라고. 샀었어. 그랬더니
2번, 11번이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5개 중에서 4개 맞으면 3등인가 그렇던데 5개 중에서 4개 맞은 게 3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나는 나를 못 믿어서 자기는 안 샀대요. 이제. 예전에 강의 나갔던 곳에서 그 1등 당첨된 분도 봤어요. 예, 그 젊은 분이었는데 20대 한 중반 될까 말까 이런 친구들인데 남자 친구 둘인데 얘는 그 공부 맨날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수업 듣고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그 편의점 가가지고 둘이 킥킥대면서 로또 사는 게 낙이었던 거예요. 계속 사오다가 나중에 한 방 맞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1등. 그래서 요 맨날 같이 킥킥거리고 했던 친구한테 1억 줬다 그러더라고요. 잘 놀았다 같이.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지. 제가 본 제일 큰 거는 그 수원지방법원이었는데 수원지법에서 그 청소를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계셨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때 80억 맞았어요. 80억인데 그 1등 당첨되시고 이제 법원 식구들한테 전부 다 이제 김 선물 세트를 쫙 다 돌리시고요.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로또에 맞을 확률은 한 사람이 번개 2번 맞을 확률과 같다는데 근데 보면 매주 막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또 사볼까 하는데 예, 꿈을 잘 꿔야 되나 봐요. 그게 이제 사행성 심한 행위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허용한 건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제 판례박스는 다음 과정에서 볼 거니까 지금 안 보셔도 되고 6번의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의 불법. 여기서는 이제 판례 입장 동기의 불법 별표 하나 해두세요. 6번의 끝에서 둘째 줄에 이에 대해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예를 들어 뭐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상인인데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뭘 샀냐면 칼을 한 자루 샀어요. 등산용품 가게에서 아저씨 칼 잘 드는 거 하나 주셔요 해서 사갔어요. 근데 얘는 이 칼을 왜 샀냐면 등산할 때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동기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었어요. 이 칼을 가지고. 동기는 불법이에요. 반사회적입니다. 근데 동기는 이런데 이걸 마음속에 감추고 가서 그 온화한 표정으로 칼 주세요 해서 칼 사갔대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한 얘 마음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이 동기가 불법일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무효가 되는 경우가 불법 동기가 어떻게 되었을 때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되거나 설령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표시가 안 돼도 어떻게 됐으면 그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얘 표시됐다는 건 뭐예요? 을이 칼 사러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표시했다는 거야. 아저씨 칼 좋은 거 줘봐봐. 내 오늘 밤에 큰 거 한 건 있는데 이런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근데 표시를 안 했는데 주위에서 알려준 거예요. 쟤 오늘 범죄 저지른다더라 라고 해서 얘 불법 동기가 알려지면 그때는 뭐라고요? 무효가 돼요. 두 가지 표시가 되었거나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서 둘째 줄 이에 대해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 아니라 설령 표시가 안 됐어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되면 알려지면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유형들을 한번 간략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이중매매는 중요하다고 했죠. 이중매매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